한국 가서 나도 좀 부자 소리 들어보자. 중국 여성들이 최근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의 저렴한 물가로 중국인은 재벌처럼 다닐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28살 린샤오메이입니다. 우리 회사는 베이징 중관촌에 있는 5,000명 규모의 대기업이에요. 회사 건물은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50층짜리 초현대식 빌딩이고 우리 부서는 45층에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관촌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기업 중 하나예요. 신입 평균 월급이 8,000위안 정도로 160만 원인데 저는 입사 3년 만에 1만 위안인 200만 원을 받게 되었죠.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최고 연봉자라서 SNS에 올리는 회사 생활 사진마다 좋아요가 수백 개씩 달려요. 아시아에서도 강대국인 중국에서 고연봉자라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사실 중국은 올림픽에서도 대부분 미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받기도 하고 GDP도 세계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인구도 14억이 넘습니다. 특히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 회사만 해도 얼굴인식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아시아에서 한국이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더라고요.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현금을 쓰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지하철에서도 얼굴인식으로 결제하고 편의점도 무인화가 되어 있어요. 기술력으로 봤을 때 한국은 중국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한국이 화제에 올라와요. 동료들은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건 축구밖에 없다며 비웃곤 하죠. 실제로 중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팀 회식 자리에서 한국 제품을 쓰는 신입사원을 보고 모두가 핀잔을 주었던 일도 있었어요. 중국 제품을 써야 애국하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 신입사원은 얼굴이 빨개져서 다음날 바로 중국 스마트폰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서 책상에는 빨간 오성홍기가 하나씩 놓여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 국기를 보며 자부심을 느끼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진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중국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한국 지사 파견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저를 VIP 회의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VIP 회의실은 주로 중요한 인사 문제를 논의할 때 쓰는 공간이라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장님은 평소와 다르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한국 지사 파견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우리 회사에서 해외 파견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일이거든요. 팀장님은 제가 입사 이후 줄곧 최상위 실적을 보여왔고 의사소통 능력도 뛰어나서 이번 한국 파견건에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설명하셨어요.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해외 발령은 크게 두 가지 경우예요. 승진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이거나 아니면 권고사직 전 마지막 발령이거든요. 한국행이면 특혜도 아닌데 분명 권고사직 전 마지막 발령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팀장님은 계속해서 제 능력을 칭찬하셨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리우 부장님이 갑자기 호주 지사로 발령받으셨는데 알고 보니 그건 사실상의 퇴출이었어요. 불현듯 지난주 인사팀 직원들이 우리 부서를 돌아다니며 면담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직원 만족도 조사인 줄 알았는데 혹시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조사였던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팀장님은 제가 잘하는 직원이라서 추천한다고 하셨지만 그 말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보통 잘하는 직원이라고 할 때는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요즘 회사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승진의 기회일까? 아니면 사직을 권고하는 걸까? 한국은 어떤 곳일까? 밤새 뒤척이다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동료가 한국 발령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동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점심시간에 사내 인트라넷을 몰래 열어보았어요. 그동안의 해외 발령 케이스들을 찾아보았죠. 대부분 승진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이력과 제 이력은 너무 달랐어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장 친한 친구 리윤을 불러 베이징 시내의 고급 중식당에서 만났어요. 평소 즐겨가던 허거집인데 이날따라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리윤은 제 고민을 듣자마자 한국행을 만류했어요. 지금 베이징에서의 포지션을 포기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면서 차라리 이직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리윤이 점점 더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살기도 힘들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심하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남겠냐며 걱정했죠.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기가 아는 선배 중에 한국 파견 갔다가 우울증에 걸려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서 나까지 잃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리윤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팀장님께 긍정적으로 답을 해둔 상태라 마음이 더 복잡해졌죠. 한참을 고민하다 다음날 아침 어머님께 조심스레 한국 파견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수저를 탁 내려놓으시더니 밥상을 엎으실 것처럼 화를 내셨어요. 아버님은 더 하셨죠. 평소 온화하신 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한국과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며 1시간 넘게 설교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말았어요. 이튿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은 제 눈을 피하셨어요. 아버님은 신문만 보시고 말씀도 없으셨죠. 평소 웃음이 넘치던 아침 식사 시간이 이렇게 무거워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부터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매일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분명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차려주시면서 한국 가면 이런 음식 못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 이후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져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중국의 유명한 유튜버들이 올린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왕메이 언니의 한국 브이로그를 보았어요. 그녀는 서울 길거리 쓰레기통 부족 현상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비교했죠. 골목마다 널린 담배꽁초와 일회용 컵을 클로즈업하면서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왕홍은 한국의 월급쟁이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한국의 평균 월급이 중국보다 낮다면서 서울 시내 오피스 건물을 배경으로 깔깔 웃는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더군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식당 문화를 비하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중국의 고급 음식점과 한국의 길거리 포장마차를 교묘하게 편집해서 비교하면서 한국은 아직도 포장마차 수준이라고 비웃었어요. 인기 콘텐츠 제작자인 리빙빙의 영상도 봤어요. 그녀는 한국의 옛날 흑백 사진들만 모아서 보여주며 한국은 중국의 한 지방 수준밖에 안 된다고 단정지었죠.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한국의 기술력을 비하하는 영상도 많았어요. 중국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구식 기계들을 비교하면서 한국은 아직도 중국을 따라가기 바쁘다고 했죠. 5G 기술이나 전기차 발전 상황을 왜곡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영상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들의 시각에 동조하게 되더군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 낙후된 나라인가 싶었어요. 중국의 발전된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이런 영상들을 보고 나니 한국행을 반대하시는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중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나라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난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고 팀장님을 찾아갔어요. 한국 파견을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제 라이벌 리웨이의 목소리였어요. 입사 동기인 리웨이는
항상 저와 경쟁 관계였죠. 신입사원 시절부터 항상 실적 2위였던 그녀는 저를 질투했고 견제했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리웨이가 한국 파견을 자신에게 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이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알고 한국 문화도 잘 안다면서 샤오메이보다 자신이 더 적합하다고 하더군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항상 중국이 최고라며 다른 나라를 무시하던 리웨이가 왜 이렇게 한국행을 간절히 원하는 걸까요? 호기심에 문 앞에 더 오래 서 있었어요. 그때 팀장님이 리웨이에게 말씀하셨죠. 이번 한국 파견은 신규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 자리이고 1년 뒤에는 자동으로 부장 승진이 보장된 자리라고요. 게다가 본사 중국 시장 담당 이사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권고사직이 아닌 오히려 특별 승진 보장 자리였던 거예요. 게다가 중국 본사의 핵심 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라니 리웨이는 계속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애원했어요. 심지어 제 흠도 잡기 시작했죠.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는 점, 한국 문화를 모른다는 점을 집요하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미 샤오메이에게 약속한 자리이고 실력으로 봤을 때도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하셨죠. 리웨이의 한숨 쉬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었어요. 라이벌이 그토록 원하는 자리, 게다가 승진까지 보장된 자리를 거절해도 되는 걸까 싶었죠. 한국에서 조금만 참고 돌아오면 앞길이 창창했으니까요. 잠시 후 리웨이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팀장님 방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저는 그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팀장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팀장님께 한국 파견을 꼭 가고 싶은데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냐고 물었죠. 그렇게 순간의 선택으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씀을 드리고 파견이 확정된 후에도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죠.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미래를 상상하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친구 리우는 파견 소식을 듣고 더 걱정이 된다며 매일 전화를 했어요. 어느 날은 긴급 호출이라며 저를 불러냈는데 보안용품 세트를 건네주더군요. 호신용 스프레이와 휴대용 경보기, 위치 추적기까지 마치 전쟁터에라도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리유는 한국의 치안 상황을 걱정하면서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강력 범죄 기사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특히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범죄 소식을 들려주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더 불안해졌습니다. 부모님께선 이미 결정된 거 어쩔 수 없다며 말씀은 없으셨지만 매일 밤 제 방 앞에 한국 관련 신문 기사들을 놓고 가셨어요. 대부분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다룬 기사들이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마치 잘 계산된 쇼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는 반들반들했고 가로수는 마치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어요. 버스가 지나가는 길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하나같이 세련되어 보였죠. 속으로 계속 코웃음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본 영상에서는 한국이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나 봐요. 이런 완벽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죠. 마치 영화 세트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리무진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에 도착했는데 입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문은 말할 것도 없고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어요. 역사가 깨끗한 건 당연하죠.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강남역이니까요. 중국의 테난먼역처럼 특별관리구역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개찰구를 지나면서 첫 번째 의심이 시작됐어요. 새하얀 바닥에 검은 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따라 차례차례 서 있었거든요. 마치 사람들을 고용해서 세워둔 것처럼 보였죠.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숨어서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누군가 질서를 깨는 순간이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뒤에서 전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갈라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리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노약자석 근처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타자마자 3명의 젊은이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극처럼 보일 정도로
자연스러운 양보가 믿기지 않았죠. 차내 디스플레이에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가 번갈아 나왔어요. 방송 안내도 세 가지 언어로 나왔는데 마치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현지인들은 그런 방송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큰 캐리어를 들고 서 있으니까 옆자리 남학생이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분명 관광객인 제게까지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게 이상했죠. 이것까지 연극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했어요. 휴대폰만 보는 승객들, 조용히 책 읽는 사람들, 졸고 있는 직장인들, 너무 평화로운 모습이 오히려 수상해 보였습니다. 중국에선 지하철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들 모이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거나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사람도 많아 늘 아수라장이거든요.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내리는 순간까지도 의심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지하철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야 알게 됐죠. 제가 본 게 진짜 서울의 모습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 모든 게 외국인을 위한 완벽한 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다 진짜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입사 첫 주가 끝난 금요일이었어요. 팀원들이 회식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죠. 중국에서 본 영상에서는 한국 회식 문화가 너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회식 장소는 한 고급 일식당이었어요. 팀원 중 한 명이 스시 오마카세를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1인당 15만 원이라는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900위안이나 하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팀원들의 태도였죠. 아무도 비싸다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모두 제공된다며 다들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개인적으로도 와봤던 직원들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식사 중에 무심코 팀원들의 옷차림을 살펴봤어요. 모두 명품 브랜드 의류를 입고 있었고 시계도 고가품이었죠. 중국에서 봤던 영상에서는 한국 직장인들이 빚더미에 시달린다고 했는데 눈앞의 현실은 달랐어요. 용기를 내서 월급을 물어봤더니 신입사원도 4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4,000위안이에요. 제가 받던 월급의 2배였죠.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회식이 끝나고 2차로 간 와인바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팀원들이 와인을 고르는데 한 병에 50만 원짜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하더군요.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게 믿기 힘든 데다가 중국에서 본 영상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소주만 마신다고 했거든요. 그날 집에 도착해 궁금증을 못 참고 웨이보에서 봤던 한국 관련 영상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영상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월급이 낮다며 보여줬던 통계는 10년 전 자료였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며 보여준 영상은 극단적인 사례만 편집한 거였어요. 게다가 한국의 소비 수준이 낮다던 말은 완전히 거짓이었죠. 충격을 받은 저는 한국의 실제 통계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1인당 GDP, 구매력 평가 기준 소득, 최저임금 수준, 모든 지표가 중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만 믿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여가 생활이었어요. 우리 팀원들은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더군요.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생활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세금을 제외하고도 제가 중국에서 봤던 것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내 문화였어요. 그날은 입사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긴장되어 있었는데 우리 팀의 가장 큰 프로젝트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해왔던 것처럼 노트북과 메모장을 들고 회의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님이 프로젝트 계획안을 설명하시는 동안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기만 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예의였거든요. 상사 앞에서 의견을 내는 건 건방진 행동이라고 배웠었죠. 그런데 갑자기 팀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중국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이 바짝 말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고 있는데 팀장님은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괜찮다고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조금씩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죠. 중국 시장은 한국과 많이 다르다고요. 팀장님이 제안하신 마케팅 방식보다는 현지 SNS를 활용한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분명 불쾌해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은 저를 칭찬하시더니 화이트보드 앞으로 나와서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셨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용기를 내어나갔죠. 그리고 중국의 SNS 생태계와 소비자들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팀원들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보태주었어요. 누군가는 제 설명을 녹음하고 또 다른 분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주었죠. 2시간 동안 제가 회의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제가 긴장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자 팀장님은 웃으시며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게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회의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런 수평적인 소통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깨달았죠. 제 작은 용기가 프로젝트의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도 그날 회의실에서 느낀 떨림과 설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의 수평적인 회의 문화는 제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이 너무 즐거웠죠. 그런데 팀원들에게도 저마다 비밀이 한 가지씩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입사 2달째, 늦은 퇴근길이었어요. 회사 근처 스타벅스에 들렀는데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카페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특이한 건 대부분이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살펴보니 놀랍게도 모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테이블에서는 영어 회화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노트북을 펴고 코딩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제 옆 테이블이었어요. 우리 회사 마케팅팀 김 대리님이 계셨거든요. 퇴근하고 이런 곳에서 뭘 하시나 궁금해서 살짝 보니 중국어 교재를 펴놓고 계셨어요.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호기심에 이어폰을 빼고 귀를 기울여 보니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스터디였어요. 중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중국의 소비자 트렌드부터 법률, 문화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날 김 대리님께 여쭤보니 일주일에 3번씩 퇴근 후에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더 놀라운 건 이게 회사 지원도 의무 참석도 아닌 순수하게 자발적인 모임이라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김 대리님의 초대로 스터디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다들 중국 원어민인 제가 오자 너무 반가워하시더군요. 저는 중국의 최신 트렌드를 알려드리고 대신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배웠습니다. 스터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중국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퇴근 후에는 보통 집에서 쉬거나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게 전부였죠. 자기 개발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회사에서도 다른 팀원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영어 단어장을 보던 대리님, 출근길 지하철에서 경영학원서를 읽던 과장님, 이런 모습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팀장님이었어요. 주말에 우연히 도서관에서 마주쳤는데 MBA 공부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 나이, 그 위치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3년 전 중국에서 산 토익 책이 있었어요. 첫 장도 펴보지 않은 채 묵혀두었던 거죠. 그동안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 용기를 내어 김 대리님의 스터디 그룹에 정식으로 가입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가르쳐드리고 대신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트렌드를 배우기로 했죠. 이제는 저도 매일 밤 카페에서 공부하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고 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고 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성실한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도 스터디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어요. 새벽 3시. 갑자기 찾아온 복통에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안 된 것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몸을 웅크린 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중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는 중국처럼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 먹으라고 했지만 한밤중에 문을 연 약국을 어떻게 찾나요? 게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조차 없었죠. 결국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어요. 중국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상담원이 바로 중국어 통역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제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더니 구급차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10분도 안 되어 구급차가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구급대원 한 분이 중국어로 인사를 하시더군요. 미리 통역 앱을 준비해 오셨다면서 제 상태를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어 주셨어요. 구급차 안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구급대원 한 분이 계속 제게 이야기를 걸어주시면서 긴장을 풀어주셨거든요. 중국에서는 구급차를 타면 서류 작성부터 하는데 여기서는 제 상태 체크가 먼저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아시고는 태블릿으로 통역 앱을 켜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이해했는지 계속 확인하셨죠. 검사 결과 급성 맹장염이라고 했을 때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중국에서는 수술하려면 보증금부터 내야 하는데 당장 그만한 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간호사님이 먼저 보험 처리부터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회사에 연락을 취해 주신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소홀히 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들은 제가 무서워할까봐 계속 손잡아 주시고 안심시켜 주셨죠. 수술 전날 밤 너무 무서웠지만 간호사님들이 번갈아가며 계속 병실을 들여다봐 주셨어요. 한 분은 퇴근하시면서도 제게 마지막으로 들러 괜찮은지 확인하고 가셨죠.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 아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지만 그 무서움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신 분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죠. 오히려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부모님께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염려되었죠. 한국에서 첫 월급을 모은 석 달째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골랐어요. 아버지께는 백화점에서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어머님께는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을 샀습니다. 중국에 있었다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가격이었죠. 선물을 포장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관계를 끊겠다고 하셨고 어머님은 쓰러지실 것처럼 우셨거든요. 그 후로 석 달 동안 연락도 잘 안 되었답니다. 택배를 보내고 일주일 뒤 어머님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셨죠. 선물 상자를 열어보시고는 너무 비싼 걸 사서 걱정이라고 하시면서도 딸이 이렇게 큰 선물을 보내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아버지께서 영상통화를 걸어오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새 코트를 입고 계셨는데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시면서 옷이 참 멋지다고 연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제 회사와 한국 생활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월급은 잘 받는지, 회사 사람들은 친절한지, 한국에 대한 걱정보다는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죠.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아팠을 때 겪었던 병원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많이 놀라셨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의료 서비스라고, 한국이 정말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게 놀랍다고 하셨죠. 어머님은 제 방을 그대로 두셨다고 해요. 매일 청소도 해주시고 가끔 제 사진을 보면서 우시곤 하셨대요. 하지만 제 월급과 생활 얘기를 들으시더니 걱정이 많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과 자주 통화하며 한국 생활에 대해 알려드렸고 지난주에는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위험하고 불편한 나라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특히 한국의 기업 문화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중국보다 월급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회사가 운영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다고 하셨죠. 이제는 한국을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궁금해하는 부모님께 제 SNS 계정을 알려드리고 한국 생활 모습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SNS에서 우연히 재미있는 일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퇴근 후 회사 앞 카페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웨이보에 올렸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따라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한강이 보이는 고층 사무실에서 찍은 석양 사진이었는데 마침 제 책상에 놓인 아메리카노 잔과 노트북이 자연스럽게 담겼죠. 별 생각 없이 올린 일상 사진이었는데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댓글이 한국의 회사 생활을 궁금해하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칼퇴근이 가능한지, 야근 수당은 제대로 나오는지, 회식은 강압적인지 등등. 그동안 중국에서 왜곡되게 알려진 것들이었죠. 댓글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다 보니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큰 줄 몰랐죠. 특히 한국 회사의 수평적인 문화나 자기 개발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매일 퇴근 후 카페에서 공부하는 직장인들의 모습, 주말마다 등산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 깨끗한 거리와 안전한 야간 문화까지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죠. 특히 반응이 뜨거웠던 건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게시물이었어요. 제가 맹장 수술을 받았던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더니 중국 네티즌들의 놀라움이 컸죠. 외국인에게도 이런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는 중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제 게시물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직접 여행하며 컨텐츠를 찍어보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했죠. 저를 어엿한 인플루언서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위한 작은 일상 공유였는데 이제는 매일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제 게시물을 기다리고 있죠. 제 게시물을 보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우물에서 나와 진짜 세상을 제대로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게시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사람들이 몰려온다는데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